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 내연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울지도 않았고 막장 드라마를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반신불수인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곧장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을 뿐입니다. 1시간 후 남편은 새파랗게 질렸고 내연녀는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희미한 미소와 함께 이혼 서류 한 장을 남기고 깃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났습니다. 18년간의 며느리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저는 배신이라고는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배신은 결과일 뿐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이쪽은 온 마음을 다해 살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만 여기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42살입니다. 남편 이진우와는 제가 24살, 그가 28살 때 결혼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그 모범적인 모습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영업부장, 저는 고등학교 국어교사, 아들은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와병 중인 시어머니도 제가 극진히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 문 너머에 저 혼자만 아는 슬픔의 바다가 펼쳐져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입니다. 그 이후로 식사부터 배설, 옷 갈아입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매일 퇴근해도 다른 여성들처럼 쉴 틈도 없이 서둘러 저녁을 준비하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죽을 떠먹여 드리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께서 이불에 실례를 하셨을 때 저는 뒷정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아침이 되자 조금만 참아줘.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무심한 말에도 퇴근 후의 시간이 조금씩 나를 갉아먹는 이 스트레스에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는 것과 상처받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일주일 전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TV 드라마에서 흔히 보듯 울부짖거나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보충 수업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전거를 세우자 남편의 방불이 켜져 있었고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엿볼 생각은 없었지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우가 한 여성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본 적 없을 만큼 밝게 웃고 있었고 그 눈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반짝였습니다. 내일 그쪽으로 갈게.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에겐 며칠 지방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 너랑 있는 게 훨씬 행복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가방 손잡이를 꽉 쥔 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등을 돌려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고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단 하나 달랐던 것은 그와 함께 산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인내라는 이름의 지옥에서 곧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일부터 며칠 지방 출장이야. 집안일이랑 어머님 좀 부탁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네, 다녀오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치 마취 없이 대수술을 앞둔 기분이었습니다. 메스도 약물도 없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저를 갉아먹던 종양을 잘라낼 뿐. 그러면 내일부터 저는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잘 다려진 셔츠를 입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지만 그 눈에는 죄책감 한 조각 없이 그저 이 여자는 언제까지나 집에서 기다리며 희생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남자의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잘 아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주민센터의 김 선생님이신가요? 저희 시어머니를 이 주소로 모셔야 하는데 케어택시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네, 맞아요. 남편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최유라 씨 집 주소예요.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고 이윽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는 그저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과한 행동이 아닙니다. 저는 복수극을 벌이지도 누군가의 얼굴에 상처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돌려줄 뿐입니다. 배신한 남편과 무조건 아들 편만 들던 늙고 병든 시어머니 두 사람 모두에게 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눈은 공허했지만 제 목소리는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나들이 가요. 새로운 곳에서 지내시게 될 거예요. 거기엔 더 깨끗하게, 더 넓은 공간에서 어머님을 돌봐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며느리는 이제부터 바빠질 거라서요. 그녀의 눈은 깜박이지 않았지만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깨끗이 닦고 가장 고운 옷으로 갈아입힌 뒤 평소 병원에 모시고 가듯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단 하나 다른 점은 이번 목적지가 남편의 내연녀의 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1시간 후 저는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제3자 세 사람에게 오늘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돌려받은 날로, 그리고 제게 필요한 것은 이혼 서류 한 장과 미소 하나, 그리고 그 너머에서 기다리는 새로운 인생뿐입니다. 작은 케어 택시는 마치 오늘 일어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싣고 가는 것을 아는 듯 천천히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시어머니의 등을 받치고 어깨에 쇼를 살며시 덮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완전히 의식이 없지도 완전히 혼미하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어쩌면 제 속삭임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은 38년간 아드님을 키우셨죠. 이제 그 아드님을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부디 저 대신 다시 잘 돌봐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무의식적인 반사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이 반대인지 찬성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제게는 더 이상 어떤 확인도 필요 없었습니다. 배신당한 여자가 모든 것을 놓아주기로 결심했을 때가 바로 그녀가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니까요. 저는 기사님께 남편의 젊은 내연녀가 사는 고급 오피스텔 그랜드 팰리스 근처 사거리에서 속도를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는 꼼꼼히 조사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라, 28살. 뷰티 관련 일을 하며 남편 회사에 광고 계약을 하러 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귀가는 늦어졌고 샤워 시간은 길어졌으며 그리고 자주 웃게 되었습니다. 신축의 깨끗한 오피스텔은 외벽이 하얗게 칠해져 있었고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제가 진단서를 보여주며 가족이 간병을 위해 601호에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셔서요 라고 설명하자 그중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는 자기 아들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멋쩍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6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은 느리지만 무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고 오늘 우는 것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닙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여자는 젊고 느슨한 웨이브 머리에 붉은 입술 그리고 아직 실크 슬립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제 옆에 있는 휠체어 위의 시어머니를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의 바르면서도 통렬한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라 씨. 저는 진우 씨 아내 박서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이의 어머님이세요. 오늘부터 어머님을 당신에게 맡길게요. 아, 남편도 안에 있겠죠? 유라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붉게 그리고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여기 무슨 짓이에요? 여긴 제 사적인 공간이라고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집에는 제 것이 있으니까요. 제 남편. 그리고 남편의 어머니도요. 당신이 유부남을 받아들였으니 그 어머니도 받아들이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소리치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바로 그때 진우가 나왔습니다.
셔츠 단추는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오렌지 주스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멈춰서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서연아,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태운 휠체어를 곧장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서요. 어머님을 두 분께 인계하러 왔어요. 당신이 여기서 살기로 선택했다면 온전히 책임지며 살아야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찾아가야겠어요. 그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누가 멋대로 어머니를 여기에 모시고 오랬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바보도 아니에요. 18년 동안 저는 친어머니처럼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와병 생활 6년 동안은 전부 저 혼자서요. 이제 어머님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당신을 낳아주신 분과 당신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분께 함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는 제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짓이야. 부부 문제는 우리끼리 천천히 얘기하자. 저는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제 부부가 아니에요. 집 식탁에 이혼 서류 두고 왔어요. 서명하세요. 아들은 제가 키울게요. 재산 분할은 다투지 않을게요. 제게는 평온이 필요해요. 내연녀가 그때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진우 씨, 왜 그녀가 어머님 간병하고 있다고 말 안 했어요? 어머님은 전문 간병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안심하세요. 진우 씨 어머님은 낯선 사람에게는 익숙지 않으시지만 분명 당신이라면 마음을 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 시간에 기저귀 갈아드리고 식사 잘 챙겨드리고 매일 밤 몸을 닦아드리고 약 드실 때 까먹지 않게 신경만 써주면 되니까요. 그녀는 그때 침을 흘리며 손발을 가볍게 경련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반신불수로 인한 경직 발작의 징후였습니다. 그때 내연녀의 얼굴은 마치 자존심이라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집을 나서며 마음에서 큰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입니다. 누구도 제게 인정받지 못하는 희생 속에서 계속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신과 무관심만 남은 결혼 생활을 제가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비실을 지나칠 때 저는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젊은 경비원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처럼 강한 분은 처음 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것은 18년간의 며느리 생활 중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의미의 미소였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안 날부터 저는 더 이상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픈 게 당연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부터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될까요? 제게는 아들이 있었고 이제는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머니였지만 제가 시집 온 후 단 한 번도 저를 남처럼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살기 위해 집을 나갔을 때 저는 붙잡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와 여기 남으실 거예요 라고 조용히 말했을 뿐입니다. 그는 조금 놀란 듯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 계속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야? 저는 힘없이 웃으며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당신을 위해 참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제 자신의 양심 때문에 더 외면할 수 없네요. 그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뒤 그는 짐을 모두 싸서 텅 빈 집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집은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호흡기 소리, 매일 아침 제가 끓이는 흰죽 냄새, 그리고 서연아 힘들지 않니? 라는 시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에서 오는 따스함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기 누워있는 저 늙고 병든 여인은 한때 이 동네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어머니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갓 시집 왔을 때 그녀는 제 말 한마디, 밥상 차리는 방식부터 남편의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항상 헌신적으로 일하고 단 한 번도 말대꾸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작은 갈등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던 날을 저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입은 비뚤어지고 눈은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저는 혼자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비는 양동이로 들이붓는 듯했고 제 옷은 피부에 달라붙을 정도로 젖었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시어머니였고 제게는 의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급치료 후 의사는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반신마비가 남아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의사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바로 휠체어와 간병용품을 사고 낮에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등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밤에는 제가 직접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고 배운 대로 팔다리 마사지를 했습니다. 지쳐 쓰러져 잠들어도 시어머니의 신음소리나 호흡기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단 한 번도 제 신세를 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라고 누구에게나 거친 파도를 만날 때가 있다고 그저 느꼈습니다. 만약 남편이 돌아온다면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아들의 아버지였고 제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시장 아주머니들에게서 남편이 10살이나 어린 유라라는 미용실 원장 집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소문에 의하면 예쁘고 애교가 많고 말솜씨가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 엔지니어였고 겉보기엔 무뚝뚝해 보였지만 아내 몰래는 꽤나 바람둥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조강지처를 외면하고 늙고 병든 어머니에게마저 냉담해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신 후로 남편은 단 한 번도 문병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닭죽을 끓이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진우는 이제 안 돌아오는 거니? 저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죽은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으며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지만 제 마음은 누군가에게 꽉 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죽을 떠서 그녀 앞에 무릎 꿇고 한 숟가락씩 먹여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을 마친 후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에 눈물을 머금었고 그것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쓰러워했고 저 또한 마음속 깊이 그녀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서재에서 서류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낡은 수첩에 끼워진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흐트러졌지만 분명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분명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게 되었겠지. 미안하다. 내가 비겁하고 틀렸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제 지쳤다.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아들로서도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저는 그것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것이 참회의 말인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남자는 떠나기를 선택했고 모든 것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대담한 일을 할 수 있다고는 믿기지 않는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새로운 인생을 선택했다면 그 인생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고. 저는 수첩을 닫고 눈가에 눈물을 닦고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곧 아침이 온다. 그리고 그때 모든 상황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복수가 아니다. 그저 이 세상의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켜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아침 햇살은 부드러웠고 하늘은 맑지도 폭풍우가 치지도 않은 그저 제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비춰주며 이제 돌아보지 말라고 말해주는 듯한 밝음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이고 그녀를 깨워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연보라색 한복을 골랐습니다. 이것은 작년 어버이날에 제가 그녀를 위해 특별히 맞춰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운 옷을 입혀주니 오래 살아도 안심이겠다고 그녀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더 이상 며느리라 불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역할을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친절로서 다시 한번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휠체어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손은 굳어 있었으며 입은 살짝 다물려 있었고 눈은 슬퍼 보였습니다. 의식은 흐릿했지만 그녀는 무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에서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모든 것을 정성껏 쓰고 도장을 찍었고 원망도 자책도 없이 그저 단호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놓고 그녀를 향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새로운 곳으로 모실게요. 거기에는 어머님을 돌봐줄 사람이 있고 아드님도 곁에 있을 거예요. 제게는 이제 그럴 힘이 없어요. 부디 이해해 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망설이면 저는 두 번 다시 이 희생과 버림받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처와 고정 벨트가 달린 환자 이송 전문 소형밴을 전화로 예약했습니다. 행선지는 남편이 현재 유라라는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가든코트 나동 205호로 설정했습니다. 그곳은 일주일 전 시어머니를 처음 데려갔던 날 방문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놀라움도 거리낌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끝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은 굳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힘을 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눈물을 길게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힘주어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진우 씨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그저 너무 지쳤을 뿐이에요. 18년이에요, 어머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입술이 무언가를 발음하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미안해라는 힘없는 세 글자를 들었습니다. 가사사기 가모라이 시메츠케라레르 고그룬 있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어도 마음에 똑바로 밝히는 사과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미소 지으며 그녀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가 도착하고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내연녀인 유라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커피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와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케어 택시를 번갈아 보더니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목례하며 마치 원한 따위는 없는 것처럼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 씨, 사람을 돌려드리러 왔어요. 제 시어머니세요. 진우 씨 어머님이요. 오늘부터 그녀는 유일한 아들과 이 새로운 곳에서 지내게 될 거예요.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장난치지 마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누구 돌볼 시간 같은 거 없다고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을 시간은 있으면서 그 책임을 받아들일 시간은 없으신가요? 별로 당신에게 제 일가 친척을 전부 돌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 당신이 함께 있는 남자의 친어머니뿐이에요. 바로 그때 진우가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와이셔츠와 슬랙스 차림이었고 아침잠을 방해받아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스트레처에 실려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짓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고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말했습니다.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을 돌려주고 이 관계를 끝내러 온 거예요. 저는 서명했어요. 당신도 서명하세요. 아들은 제가 키울게요. 재산은 다투지 않아요.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망연자실하며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케어 택시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안으로 모셔주세요. 안방 침대에 눕혀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죽밖에 못 드시고 약은 하루 3번, 기저귀는 아침 저녁으로 갈아야 하고 목욕시킬 때는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저분들께 전해주세요. 유라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난 간병인 아니라고요. 그리고 당신, 어머님은 전문 간병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진우는 당황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너무하잖아.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분노도 냉담함도 없이 그저 먼지를 털어내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 한 번도 너무한 적 없어요. 그저 마지막 의무를 한때 며느리였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당신 몫이에요. 그는 침묵했고 내연녀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걸어 나갔습니다. 빈손에 마음은 가볍게 문을 나서자마자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를 두고 가지 마라. 저는 멈춰섰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한쪽에는 자유를 향한 한 걸음, 다른 한쪽에는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 제가 돌아보자 시어머니가 손을 뻗고 있었고 그 눈은 새빨갛고 입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음은 수천 개의 칼날에 베이는 것 같았지만 만약 여기서 돌아보면 두 번 다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야만 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똑바로 걸어 나갔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제 눈은 눈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낡은 집으로 돌아온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낡은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편의 내연녀 집에 시어머니를 두고 온 순간부터 이 집은 제게 더 이상 집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아직 제 이름이 공동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익숙한 집 냄새가 떠돌고 제가 직접 고르고 개어둔 옷이 장롱에 들어 있어도 제 마음에는 이제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저는 쇼를 벗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갑자기 텅 비고 넓게 느껴졌습니다. 호흡기 소리도, 양 냄새도, 시어머니의 희미한 신음소리도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 아침부터 식어버린 물잔을 만지자 자연스레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의 제자리로 돌려놓았으니 후련할 거라고,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슴속에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끊어낸 것에 대한 아픔, 또 다른 하나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참고 사는 여자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두 번 다시 누구에게도 나를 괴롭힐 권리는 없다. 저는 서랍을 열어 3년 전 몰래 만들어둔 예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매달 20만 원 정도씩 모아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합쳐서 지금 700만 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소박하고 평온한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절친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사립 어린이집을 차리지 않겠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 간병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느라 바빠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보세요? 윤미야, 학교 근처에 아직 비어있는 원룸 있어? 나 그쪽으로 이사 가려고. 정말? 그 집을 나올 용기가 생겼구나. 너무 기뻐서 눈물 날 것 같아. 응, 방금 남편과 시어머니를 서로에게 돌려주고 왔어. 이제 나 자신을 나에게 돌려주고 있는 중이야. 한편 제가 떠나온 가든코트 나동 205호에서는 유라라는 내연녀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처럼 말수가 적었던 여자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행동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동안 제 시어머니는 안방의 작은 침대에 방치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침하거나 숨을 헐떡일 때마다 유라는 마치 유령의 비명소리를 들은 것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자기야, 저 할머니 좀 어디로 데려가. 나 더는 못 참겠어. 알았어. 근데 지금 어떡하란 말이야. 남편 진우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난 간병인 아니란 말이야. 노인 돌보는 거 익숙하지도 않고 경험도 없다고.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어디로 모시고 가? 만약 서연이가 병든 사람 방치했다고, 불효했다고 고소하면 어떡해. 진우는 곤란해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쨌든 이 오피스텔 전체에 나쁜 소문이 퍼지는 것은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유라와 친하게 지내던 유키코 씨가 그날 마침 놀러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 광경을 보고 유키코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이거 서연 씨 시어머니 아니야? 왜 여기 계셔? 그게 아파서 서연 씨가 남편한테 돌려준다면서 데려왔어. 유라는 유키코 씨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유키코 씨는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너도 참 별나다. 남의 남편 뺏어놓고 그 시어머니까지 돌려받았다고 놀라다니.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선 단꿀만 빨고 싶으면 쓴 약도 마셔야 하는 법이야. 남자한테 예쁨 받고 싶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지.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떠나버렸고 집안에는 어색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유라는 얼굴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며 이를 갈았습니다. 진우 씨,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생활 받아들일 수 없어. 진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잖아.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 내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봐. 모든 게 엉망진창이잖아. 그들이 다투는 동안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음처럼 서연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유라는 격분할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 이름을 불러요? 그 여자는 당신을 버렸다고요.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 헌신적인 며느리가 떠나버렸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고 그저 슬프고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찾을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그동안 바쳐온 조용한 희생의 가치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미안해. 집으로 돌아와 주지 않을래? 저는 제 집에 있는데요. 아니, 내 말은 내게로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저는 아침 안개처럼 가볍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집에는 18년 동안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제 집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과 함께 계세요.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 혼자서는 어머니를 돌볼 수 없어. 유라도 익숙지 않고 어머니는 계속 몸이 안 좋으셔. 어머님은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에요. 저는 18년 동안 당신 대신 효도해 왔어요. 이제 제 효도는 충분해요. 나머지는 당신이 이어서 하세요. 당신 잔인하구나. 저는 순간 말을 멈추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저 공평하게 사는 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거의 20년 만에 저는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낡은 집에서 이사한 것은 마침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내 집이라고 생각해온 집은 이제 영혼 없는 껍데기 같았습니다. 짐은 별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 몇 권의 책, 그리고 한 장의 낡은 결혼사진. 그것을 간직한 것은 향수에 적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가 제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절친 윤미가 승합차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눈에는 기쁨과 안쓰러움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드디어 한 걸음 내디뎠구나. 나 네가 결심할 날을 10년이나 기다렸어.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윤미가 일하는 사립 유치원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햇살이 들어오고 멀리서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윤미를 따라 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18년간의 국어 교사로서의 경력, 표창장, 그리고 옛 제자들과 찍은 사진을 정리한 이력서를 지참했습니다. 원장인 미경 선생님은 잠시 저를 바라본 후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육 잡지에 실린 선생님의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보조 교사로 일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당분간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평온하게 일하고 살아갈 곳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확실한 경력이 있지만 제가 그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제 높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단단히 설 수 없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오랜 결혼 생활에서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계속 살아가기 위해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그 후에 나날 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심호흡을 한 후 자전거를 타고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유치원에는 약 40명의 원생이 있고 세 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3세에서 4세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색깔을 인식하고 노래와 춤을 연습하는 새싹반을 담당했습니다. 이전에는 고등학생을 가르쳤기 때문에 갑자기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어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거나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하지만 신기하게도 화도 나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도 아니고 남편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모님의 체면을 위해서도 아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고 일이 좋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았다고 느끼는 그 감각이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초등학생 2명에게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어려워하고 부모님이 바빠서 제게 과외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한때 진정한 의미의 교사였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제 능력이 세월과 함께 사라져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혼자서 밥을 해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에는 맛이 짜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싱겁다고 타박하는 사람도, 그렇게 조금 먹어서 기운이 있겠냐고 쏘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베란다 너머로 들리는 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나간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남편 진우를 탓하지도 않았고 한때 냉담했고 후에 병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과거에 제 자신이 남을 위해 너무 많이 살아서 나 자신도 또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을. 일주일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맞으시죠? 저 유키코예요. 예전 이웃. 네, 유키코 씨.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병원에 실려 가셨어요. 유라 씨가 견디지 못하고 구급차를 불러서 그대로 병원에 버려두고 갔나 봐요. 진우 씨는 지금 패닉 상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본인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병원인가요? 시립병원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심장이 한 박자 강하게 뛰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20년 가까이 곁에 있으면서 매일 조금씩, 매일 밤 한 걸음씩 유대를 쌓아온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은 늙고 병든 사람들이 심박 모니터 소리 속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노인 병동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눈에 띄게 초췌해진 얼굴의 진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갑자기 눈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계속 내 이름만 부르셔. 저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가 어머님, 저 왔어요 라고 속삭이자 속눈썹이 가늘게 떨리며 한 줄기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 말 할 필요 없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분이에요. 그녀가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제가 돌볼게요. 며느리로서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 때문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길게 흘렀습니다. 시립병원 노인병동은 고요했고 희미한 조명이 천천히 움직이는 스트레처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여전히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시어머니. 한때 나를 며느리라 불렀고 한때는 나를 몹시 미워했으며 그리고 스스로 밥을 삼킬 힘조차 없어졌을 때 내게 한 숟가락씩 죽을 받아먹었던 사람.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는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 아닐까 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뗄 수 없을 만큼 얽혀 있고 처음부터 사랑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지울 수 없는 인생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그녀는 아직 눈을 감은 채 숨은 약하고 의식은 흐릿했습니다. 저는 살며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눈을 떠서 저를 보세요.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 당신이 아직 듣고 있다고 제게 알려주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심박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깜박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몹시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우는 침대 맞은편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온 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어머니에게 꾸중 듣기를 기다리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물을 따라 그녀의 마른 입술에 한 방울씩 적셔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어. 그저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아 주시길, 그리고 네가 조금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랄 뿐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용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당신의 아내라는 역할에 있지 않으니까요. 저는 1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충분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신경 써준다는 건 내 마음속에 아직 이 가족에 대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거잖아.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제 비난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마치 한때 알았던 사람과 이야기하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더 이상 희생은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간병이 힘든 건 알아. 네가 혼자서 몇 년 동안 모든 걸 해냈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하지만 널 탓하지는 않아. 누군가를 돌보기로 선택한 이상 힘들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그저 모두가 너처럼 강하지는 않아. 그는 얼굴을 감싸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문득 갓 시집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종종 현관 앞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제가 마당을 쓰는 모습을 끊임없이 눈으로 쫓았습니다. 처음뿐이야. 어느 며느리든 처음에는 부지런한 척하는 법이지. 그때 저는 화가 났지만 말대꾸하지는 않았습니다. 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기 위해 계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열이 났습니다. 몸은 뜨거웠고 하루 종일 짜증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제가 죽을 먹여드리고 찬 수건을 갈아드리면서 너는 돈 말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잖아. 우리 집은 이 길가에 집 한 채 있는 게 전부인데 그거 노리고 온 거지? 라고 그녀가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눈물을 삼켰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몸을 닦고 제 시간에 약을 먹여드렸습니다. 반박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반신불수가 되어 아무도 그녀 곁에 있으려 하지 않았을 때 매일 그녀의 손을 잡고 한 숟가락 약을 먹는 것을 달래고 베란다에서 새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데리고 나간 것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부 갈등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날 낮 간호사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은 매우 쇠약하십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고 반사신경도 매우 둔합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가버리다니. 제게 한마디도 그것이 마지막 말이든 마지막 눈빛이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끝나버리다니. 저녁 저는 병원에 남아 그녀를 지켜볼 허락을 받았습니다. 진우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그녀의 몸을 닦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팔다리를 마사지했습니다. 밤 11시쯤 제가 간이 침대에서 졸고 있을 때 갑자기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희미하게 뜨여 있었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약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셨군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고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마치 제 뺨에 닿으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저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에는 제 흐느낌과 그녀의 약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위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그저 어머님이 더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어머님을 돌볼 수 있도록.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약하고 작은 미소였지만 그녀가 조용히 누워있게 된 후 처음으로 본 얼굴이었습니다. 진우는 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정이라는 것이 시끄럽지 않아도 그저 진실하기만 하면 전해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틀을 통해 들어와 시어머니의 갓 회복된 눈에 빛을 비췄습니다. 저는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아직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른 손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건조하고 차가워진 것을 느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젯밤 그녀는 눈을 떠서 저를 보고 제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18년간의 며느리 생활에서 처음으로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하다는 단 세 글자가 제 마음을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슬픔과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침대 옆에서 밤새 잠 못 이루고 빨개진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했던 엔지니어의 위엄은 이제 없고 지금 그는 후회와 불안을 안고 어머니의 병상 곁에서 고개를 숙이는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녀는 다시 기침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열자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닳아 있었고 오랫동안 소중히 보관해온 것 같았습니다. 노트를 펴자 안에는 들쭉날쭉하지만 분명한 그녀의 글씨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서연이가 닭죽을 끓여주었다. 아주 맛있었다. 나는 2그릇이나 먹었다. 10월 21일 서연이가 나를 마당에 데리고 나가 손톱을 깎아주었다. 오후 내내 나와 이야기를 해주었다. 11월 30일 진우는 퇴근하지 않았다. 서연이가 밤새 내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나는 고열이 났다. 나는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한 줄 한 줄이 날짜였고 사소한 디테일이었지만 조용한 감사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해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칭찬한 적이 없었지만 사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가,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아직 여기 있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의사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장기적인 요양과 신경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그들은 전문 의료시설, 즉 24시간 시설과 직원이 상주하는 요양센터로 옮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진우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돌봐주지 않을래?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아.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에서 병원 문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에 옅은 노란 햇살이 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작은 교실,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 그리고 호흡기 소리나 부당한 질책에 깨지 않는 평온한 잠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돌아보며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앞으로도 계속 돌볼 거예요. 하지만 그 집에서는 아니에요. 요양시설 근처에 방을 얻을 수도 있어요. 만약 어머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매주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의 아내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진우는 말을 잃었고 눈은 새빨갰습니다. 그는 이제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여자를 잃은 것이 한 번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1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근처의 고급 요양시설로 옮겼습니다. 저는 솔선해서 수속을 밟고 간호사에게 그녀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약 목록을 적어주고 기름진 음식은 싫어하는 것, 큰 소리에 민감한 것, 밤중 이 시쯤 자주 깨는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기억해?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어머님과 18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까요. 사람들이 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게는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습관이라는 것은 좀처럼 잊히지 않는 법이죠. 떠나기 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틀렸었다. 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숙여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손은 어려울 때 몇 번이고 저를 굳세게 잡아주고 저를 비판하고 차갑기도 하면서 신기하게 따뜻했던 손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그녀는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에서 오는 내려놓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치원에서 온 새로운 고용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보조교사가 아니라 정식 새싹반 담임이 됩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다음날 수업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밖에서는 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옛 제자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선생님, 대학에 합격했어요. 선생님 뵙고 싶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한 마음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제 질투의 목소리도,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밤도, 내게서 떠나간 남자를 위해 흘리는 눈물도 없습니다. 지금의 저는 여기에 있는 진짜 나입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시설로 옮긴 날, 저는 전 남편의 집과 관련된 모든 문을 닫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고 한때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라고 SNS에 자랑스럽게 떠들던 유라의 인생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기묘한 것이어서 알고 싶지 않은 것일수록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날 아침 아이들에게 색칠 공부를 가르치고 있을 때 진우가 살던 동네의 전 이웃 유키코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제 손을 멈추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서연 씨, 유라 씨 도망갔대. 진우 씨한테 빚만 남기고. 저는 말을 잃었고 웃음과 연민이 뒤섞인 듯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호기심은 없었지만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밤, 저는 시어머니를 뵈러 요양시설에 들렀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죽을 먹여드리고 자장가를 조용히 불러 그녀를 재운 후 저는 밖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의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작아져 한때 의기양양하게 떠나갔던 남자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유라가 없어졌어. 알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에스테틱 샵을 열어주기 위해 빌린 돈을 전부 가지고 도망갔어. 지금 집주인에게는 남은 3년치 임대 계약금 지불을 청구받고 있고 빚은 수천만 원이나 돼. 나는 이제 모든 걸 팔았어.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온화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머님이 계세요. 그건 예전에 저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연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보고 싶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집이 그리워. 매일 아침 네가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던 것을 기억해. 내가 청소를 게을리할 때마다 네가 부드럽게 꾸짖던 것조차도.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 당신 대신 그것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때는 그는 더듬었습니다. 나는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했어. 아무도 상처 주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나는 시장에 있는 평범한 남자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걸 알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동정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주 오래전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게 남은 건 어머니와 이 산더미 같은 빚뿐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잘 지내? 네, 아주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가까이 살고 아침에는 아이들 목소리를 듣고 밤에는 책 읽을 시간이 있어요. 가끔 어머님을 뵈러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는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단 한 가지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어머님을 도와주세요. 그녀에게 자신이 다시 짐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하는 것으로 제게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약속할게. 반드시 그렇게 할게. 다음 날 시장에서 유키코 씨를 만나자 그녀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알아? 유라가 나갈 때 한마디도 없었대. 그날 밤 싸우고 물건 부수는 소리가 들렸어. 진우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울었어. 그렇게 비참한 그는 처음 봤어. 평생 여자를 쫓아다니다. 결국 여자에게 버림받았지. 이제 와서 누가 진짜 아내였는지 알게 된 거야.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키코 씨가 감탄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여자일 거야. 복수극도 벌이지 않고 자책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인생이 그들에게 걸맞은 교훈을 주기를 기다렸지.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강하지 않아요. 그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 씨, 저는 유라의 조카입니다. 이모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이모가 당신을 깊이 상처 입혔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모는 시골로 도망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온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라는 한때 진우를 얻었고 저의 침묵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남자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어떤 여자도 진정한 사랑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그리고 남의 눈물 위에 세워진 행복을 누구도 유지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저는 복수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을 성실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고 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주말 보충 수업을 마치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은 온화했지만 차가웠고 비냄새와 계절 초의 금목서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학교 근처의 작은 공원을 지나다가 낡은 자전거 옆에서 곤란해하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뒷바퀴는 거의 림에 닿을 정도로 공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한 손에는 스패너를, 다른 한 손으로는 바퀴를 잡으며 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그의 빛바랜 셔츠는 젖어 있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마치 오랫동안 이 상황에 익숙해진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왜 제가 멈춰섰는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아버지도 종종 빗속에서 자전거를 수리하셨습니다. 혹은 혼자 곤란해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자전거를 세우고 가방에서 작은 수동 펌프를 꺼냈습니다. 제 자전거도 공기가 잘 빠져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공기, 넣어드릴까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볕에 탄 얼굴에는 50대 초반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 눈은 밝고 따뜻하며 성실했습니다. 그는 몇 초간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비가 오는데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선생님이라는 두 글자에 조금 놀랐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신선했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불리는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저도 공기가 잘 빠져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저는 그에게 펌프를 건네주고
그가 공기를 넣는 동안 빗방울이 아스팔트에 떨어져 빛나는 것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해바라기 유치원 선생님이시죠? 네, 맞아요. 저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시설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 선생님이 수업 후에 운동장에 혼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시거나 노트에 무언가를 쓰시거나 저는 조금 놀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보시는군요. 아니요, 별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조금 외로워 보이셔서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마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렇겠죠. 그는 웃었습니다. 동정도 호기심도 아닌 아주 솔직한 미소였습니다. 저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10년 동안 혼자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신기한 공감이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경험을 쌓은 두 사람 사이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있으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아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버지와 살고 있어요. 저는 먼 곳을 바라보며 바람처럼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하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니, 저는 아내와 사별했지만 그것도 또한 일종의 고독이겠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이겠죠. 공기를 다 넣자 그는 일어나 손을 털고 저를 바라보며 성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연입니다. 저는 명수라고 합니다. 명수 씨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잡고 굳은 살이 밝혔지만 따뜻한 손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만약 괜찮으시다면 보답으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게 해주세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그는 덧붙였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저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함께 커피 마실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명수 씨. 우리는 빗속에서 헤어졌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에게서 온기를 느꼈습니다. 기대도, 속박도, 거짓도 없는. 며칠 후 수업이 끝나자 제 책상 위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캐모마일 꽃다발에 작은 메모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자주 웃으시는 선생님, 그날 비 오는 오후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수드림.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동료 선생님들의 놀리는 듯한 속삭임 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서연 선생님, 꽃 받으셨네요. 저는 부정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네, 최근에 알게 된 분이에요. 저처럼 외로웠던 분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원룸에서 책상 위에 놓인 캐모마일 꽃다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명수 씨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혼자가 아닌 생활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만약 내가 충분한 용기를 가지고 평온을 되찾고 오랜 아픔을 잊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혼자가 아닌 생활을 시도해 보고 싶다고 대답할 것이라는 속삭임이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명수 씨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으신가요? 간단한 것이지만 몇 가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녁 식사에 오시겠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식사에 초대받은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간편한 외식도 아니고 대충 때우는 도시락도 아니고 간단한 것이지만 몇 가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단 몇 마디 말에 제 마음은 문득 설렜습니다. 네, 갈게요. 하지만 디저트는 제가 가져갈게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명수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좋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저녁 6시 가까이 되어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집은 낡은 연립주택 1층에 있었고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는 다정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마침 다 됐습니다.
저는 손수 만든 과일 화채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식탁에 이미 몇 가지 요리가 차려져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호박새우죽, 시금치나물, 그리고 두부조림. 모든 것이 정갈하게 차려져 마치 진짜 가족의 식탁처럼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누구에게 배우셨어요? 아내에게요.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는 항상 제게 남자가 요리를 알면 굶어 죽을 일도 없고 곁에 있는 여자를 힘들게 할 일도 없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명수 씨는 그저 성실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아주 소중하고 깊이 있게 간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일 이야기, 유치원 아이들 이야기, 세상사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제 제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 순수함과 때로는 어른스러운 영리함으로 저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건축을 배우는 대학교 2학년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친구들과 룸쉐어를 하고 있어서 주말에나 아버지를 만나러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은 없었고 모든 것이 온화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이 울렸고 명수 씨는 조금 놀라며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딸이 일찍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것은 제 전남편 진우였습니다. 그는 과일 봉지를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오다가 제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저도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명수 씨는 우리 두 사람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 이분이 당신이 말했던 진우 씨군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은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명수 씨를 돌아보며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올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친구 두 사람의 식사 자리인 줄 알았거든요. 명수 씨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를 초대한 것은 저입니다. 그의 어머님이 제 고모와 같은 요양시설에 입원해 계셔서 더 나은 간병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했었거든요. 이렇게 우연히 겹칠 줄은 몰랐습니다. 방은 갑자기 무거운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진우는 과일 봉지를 테이블에 놓고 당황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너를 만날 줄은 몰랐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놀라움과 기묘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때 저와 한 이불을 덮었고 수없이 저를 울렸던 남자가 지금 그보다 훨씬 성실하고 소박한 다른 남자 앞에서 제 앞에 서 있다니. 명수 씨는 진우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공기는 조금 어색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명수 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식사는 마치고 가세요. 오늘 일로 배고픈 채로 돌아가는 건 좋지 않아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 다정한 눈빛에는 비난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진우는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저는 그가 테이블 위에 요리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마도 그가 진정한 의미의 가정식 식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진우는 젓가락을 놓고 명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에게 정성스러운 식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그의 아픔에 가득 찬 눈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수 씨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서연 씨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은 옛날 일이죠.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왠지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의 동정 때문이 아니라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 남자가 당신의 과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을 소중히 생각합니다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자 진우는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네가 내 인생에 있었던 어떤 남자가 받을 자격보다 훨씬 좋은 인생을 살아줘서 고마워. 미안하다. 이게 마지막 사과야. 너의 행복을 빌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를 잠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등을 돌려 그 작은 집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일부에서 이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떠나가는 것처럼. 명수 씨가 식기를 치우고 저는 테이블을 닦는 것을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오늘 조금 놀라게 해드렸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이 식사 덕분에 저는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옛날 사람이 끼어들지 않는 식사를 하지 않으실래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원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네, 꼭 그러고 싶어요. 그 기묘한 저녁 식사로부터 일주일 후 제 생활은 본래의 평온한 리듬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유치원으로, 오후에는 요양시설에 계신 전 시어머니를 뵈러 가고, 밤에는 몇 줄의 일기를 쓰거나 몇 년 동안 일담한 책을 읽는다. 그리고 명수 씨와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가끔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온화했고 제 마음을 과거에 얽매이게 하지도 미래를 재촉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 속에서 아직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 어느 날 저녁 찾아왔습니다. 아들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말을 잃었고 심장이 죄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아져 이제 어리광 부리던 소년이 아니라 사리 분별을 잘하는 16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유치원에 있는데 올래? 아니, 엄마 집 주소 좀 알려줘. 엄마한테로 가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소를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친조 부모님 댁에 맡겨져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응석바디로 자란 아들은 점차 저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전화는 줄었고 있어도 형식적인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그가 돌아왔다. 그리고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수가 왔을 때 저는 간단한 저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생선구이, 호박새우죽, 그리고 옛날에 아들이 무척 좋아했던 계란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열자 눈앞에는 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키가 커진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손에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으며 그 눈에는 어딘가 망설임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작지만 아늑한 원룸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혼자 살아? 응. 하지만 즐거워. 가르치는 것도 과자 만드는 것도 책 읽을 시간도 있고 외롭지 않아? 저는 아들을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외로울 때는 있어. 하지만 이제 고독하지는 않아. 그는 식탁에 앉아 망설이며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엄마한테 이거. 제가 열자 안에는 작은 사진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의 저와 진우, 그리고 준수 세 사람이 찍힌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후 낡은 집벽에서 떼어진 사진으로 전 남편이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아빠한테서 받았어. 엄마한테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신기하게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왜 엄마를 보고 싶었어? 준수는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근에 시골에 다녀왔는데 할머니가. 시어머니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셔. 할머니는 엄마를 소중하게 생각하셨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도 편지를 남겨두셨는데 크면 자기 엄마를 이해하고 감사하라고 쓰여 있었어. 아빠도 예전처럼 기운이 없고 유라 씨라는 사람은 몇 달 전에 어디론가 가버려서 아직 돌아오지 않아. 엄마, 가족 모두가 슬퍼 보이는데 웃고 있는 건 엄마뿐이야. 저는 말을 잃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는 건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야. 계속 살아가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기 때문이야. 만약 엄마가 쓰러져 버리면 누가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니? 그는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더 일찍 돌아오지 못해서. 저는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아직 여기 있어. 네가 일찍 돌아오든 늦게 돌아오든 너의 엄마야.
그날 저녁 식사는 저와 아들이 3년 만에 단둘이 먹는 첫 식사였습니다. 아버지도 할머니도 없는 제 인생에서 가장 풍족한 식사였습니다. 준수는 많이 먹었고 제게 계란말이를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엄마,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그 질문을 받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명수 씨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 다정하고 친절한 분이야. 아내를 잃으셨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친구야. 엄마, 누구랑 사귀어도 괜찮아. 응, 알아. 하지만 네가 정말 안심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야. 그는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2번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미소였습니다. 나는 이제 안심이야, 엄마. 다음 날, 저와 아들은 시어머니의 묘에 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아들은 향 3개를 꽂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에 엄하셔서 엄마처럼 되지 말라고 하셨어. 하지만 지금은 엄마처럼 되라고 하셔. 성실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자비롭게 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의 한 장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남편 집의 며느리도 아니고 배신한 남자의 아내도 아니고 강하고 평온하며 자기 자신 안에서 충만한 어머니라는 것을 저는 앞으로도 원망도 미움도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제게는 아들이 있고 곁에는 좋은 남자가 있고 작은 유치원이 있고 시금치 나물과 계란말이 냄새가 나는 부엌이 있다. 그리고 한때 부서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나 자신이 있다. 나는 빗속을 걸어 나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태양을 본다. 그리고 그 여성은 상처투성이의 결혼 생활을 분노가 아닌 마지막 순간까지의 다정함으로 끝냈습니다. 그녀는 복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걸어나가 반신불수의 시어머니를 배신한 남자와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믿었던 내연녀의 곁으로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애원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적절한 때에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하는 것임을 그녀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최종적으로 진심 어린 후회를 담아 그녀를 아가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은 돌아와 자랑스럽게 어머니를 인생에서 가장 강한 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그저 바라볼 뿐 평생 손에 넣을 가치가 없었던 아내를 아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인생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용서하는 것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떠나는 것은 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살면 아무리 배신당하더라도 당신은 가슴을 펴고 계속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남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선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부디 채널을 구독하시고 감동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여정을 앞으로도 함께 들어주세요. 상실과 희생을 경험하면서도 평온하고 충만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바라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당신의 감정을 부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여성은 그 목소리를 들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